안녕하세요. 무엇이든 읽어드리는 북면 아저씨입니다. 지금 읽어드릴 책은 사마천 사기 56으로 지어리는 사마천 송순섭 편력으로 2회째입니다. 진시황 출생의 비밀. 조나라 수도인 한단은 예로부터 미인향으로 자리했던 풍류의 도시였다. 돈 많은 여부리는 돈의 위력으로 미모의 무의들을 집에 들여놓고 있었다. 어느 날 자초가 여부리 집에 초대되는데 가장 아름다운 무의를 보는 순간 반해버렸다. 자초는 축배를 들자마자 그 여자를 자기에게 달라고 했다. 그런데 그 무의는 이미 여부리의 애첩이 되어 아이까지 임신하고 있었다. 그러나 자초의 청을 거절하게 되면 이제까지 전 재산을 던져 투자한 것이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말 것이다. 그래야 여부리는 그녀를 자초에게 이 여인이 금나를 낳아줄 것입니다 하며 넘겨주었다. 그녀는 임신한 사실을 숨긴 채 자초에게 제가해 갔다. 후에 그녀는 자초와의 사이에 사내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 이름이 정이며 이 정이야말로 바로 육국을 평정하고 천하를 통일했으며 뒤에 호랑이라 칭해졌던 진시황이었다. 그중 진나라는 백기 장군이 장평에서 조나라의 40만 대군을 격파하고 뒤이어 조나라 수도 한단을 포위했다. 이때 자초는 목숨을 빼앗길 위기에 몰렸지만 여부리가 황금 600건으로 관리를 매수하여 자초는 조나라를 탈출할 수 있었다. 조나라는 자초의 처자를 죽이려고 했는데 자초의 부인은 원래 조나라에서도 갑부로 꼽히는 집안의 딸이었기 때문에 안전하게 피신할 수 있었다. 이었고 진나라 왕이 죽고 안국군이 즉위하자 자초는 태자가 되었다. 조나라에서도 자초의 부인과 아들 정을 극진하게 대접하여 진나라로 보내게 됐다. 안국군은 즉위한 지 불과 1년 만에 죽고 말았으며 그 뒤를 자초가 진나라 왕위를 계승하니 그가 바로 장량왕이다. 여부리는 성상에 임명되었고 낙양지역의 10만호를 시급으로 삼았다. 생모 하인은 하태우로 칭해졌으며 화양부인은 화양태우로서 존경을 받으며 살았다. 그러나 장량왕 역시 제3년 만에 죽고 드디어 태자 영쟁이 왕위를 이어받았다. 바로 훗날의 진시황이다. 그러나 새로 즉위한 왕은 이제 겨우 13살이었다. 여부리는 더욱 완벽하게 권력을 장악하여 성상보다 높은 상국으로 올랐으며 또한 중구로 칭해지며 집안에 무려 10,000명의 노비를 부리는 등 일세를 호령하였다. 때를 얻으면 놓치지 말라. 이 산은 원래 초나라 상체 사람이다. 그는 젊은 시절에 작은 마을의 말단 관리로 일하고 있었다. 어느 날 이 산은 관청 부근의 변소에서 불길한 찌꺼기를 묻던지를 보았는데 그것은 사람이나 개가 올 때마다 깜짝 놀라 달아나는 것이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 양식 창고에 가보니 그곳에도 역시 쥐가 있었지만 좋은 살을 먹고 있었으며 넓은 지붕 밑에 살면서 사람이나 개 때문에 놀랄 필요도 없었다. 이 산은 한탄했다. 사람이 어질다거나 어리석다고 하는 것도 쥐의 경우와 같다. 그가 어느 환경에 속해 있느냐가 문제로구나. 그리하여 이 산은 순자를 찾아가 제왕의 천하 통치에 대해 공부하였다. 학업을 마치고 초나라 왕은 성기에 부족하고 육국을 모두 약수하여 큰일을 도모할 수 없다고 생각해 진나라로 들어가기로 결심하고 순자에게 작별 인사를 드렸다. 때를 얻으면 놓치지 말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지금 모든 나라는 서로 세력을 다투고 유세객들이 실권을 장악하고 있으며 더욱이 진나라 왕은 여러 나라를 병합하여 스스로 황제라 칭하면서 천하를 통일하려고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선비가 바삐 일해야 할 때이며 유세객으로서는 다시 없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비천한 자리에 있으면서도 아무런 계획을 세우지 않는 자는 마치 초식동물이 고기를 앞에 두고서 먹을 수도 없고 먹을 생각도 없이 단지 한 장의 사람 그림이 나타나자 도망쳐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비천한 것보다 더한 부끄러움은 없으며 가난보다 더한 슬픔은 없습니다. 비천하고 가난한 처지에 오랫동안 있으면서 세상의 부귀를 비난하고 남의 출세를 미워하며 몸을 무의자인의 신경에 맡겨 스스로 고생하다고 하는 것은 선비로서의 올바른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서쪽으로 가서
진나라에서 일해보고자 합니다. 이사는 진나라가 여부리의 식객이 되었다. 여부리는 그의 현명함을 간파하고 그에게 배설을 내렸다. 그 의사는 드디어 진나라 왕을 만날 기회를 얻어 이렇게 말했다. 평범한 사람은 자주 좋은 기회를 놓치지만 위대한 성취를 이루는 사람은 기회를 이용하여 과감하게 실행합니다. 옛날 진나라 목공이 패자가 되더라도 끝까지 육국을 병합할 수 없었던 것은 제후들이 여전히 강했고 주나라 왕실의 덕이 아직 남아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춘추호패가 차를 일어나서 주나라 왕실을 받들었습니다. 그러나 진나라 효공 이후 주나라 왕실은 쇠퇴하고 제후들이 서로 합병하여 한국과 동쪽에 육국이 세워졌고 진나라가 다른 제후를 부리게 된 지 이미 6대째가 되었습니다. 이제 제후들이 진나라에 복수하는 모습은 마치 중앙에 예속된 군인들과 같습니다. 지금 진나라의 강대한 힘과 대왕의 현명함으로 모든 나라를 멸망시켜 제업을 이루고 천하를 통일하는 것은 마치 부엌에 있는 먼지를 털어내는 것처럼 손쉬운 일입니다. 이런 천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절호의 기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지금 머뭇거리다가 대사를 이루지 못한다면 제후들은 곧 다시 강성해져 서로 연합하여 합종을 맺게 되고 이렇게 되면 황제의 재능을 가지고도 결국 육국을 병합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왕이 이 말을 듣고 매우 마음이 흡족하게 생각하여 이사의 배설을 올려주었을 뿐 아니라 그 계책도 받아들여 모사들에게 황금을 주어 몰래 제후들을 설득하도록 하였다. 각국의 유명한 인물들 중 매수할 수 있는 사람은 뇌물을 후하게 주면서 매수하도록 하고 그래도 말을 잘 듣지 않은 사람은 날카로운 검으로 죽이도록 하였다. 그리고 제후와 신하 사이를 이간시킨 다음 뛰어난 장군을 파견하여 공격하도록 하였다. 왕은 이사를 객경에 임명하였다. 태산한 한중의 혁도 버리지 않는다. 그 무렵 한나라 사람 정국이 진나라를 교란시킬 목적으로 대규모 관계수로 공사를 꾸미다가 그 업무가 발각되었다. 정국이 만들던 관계수로는 자그마치 300리에 이르는 대규모 공사로서 진나라의 인력과 비용을 당진시켜 국력을 약화시키려는 한나라의 계획이었다. 이를 계기로 진나라 종실 대신들이 모두 왕에게 타국에서 온 자들은 진나라를 섬기는 척하지만 실은 군주와 신하 사이를 이간하려는 첩자들이 대부분입니다. 모두 추방시켜야 합니다. 라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타국에 대한 이른바 축경이 내려졌고 추방 대상자 중에는 물론 이사도 포함되어 파면됐다. 이에 이사는 다음과 같이 글을 올렸다. 지금 관리들이 타국인의 추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이는 분명히 잘못된 일입니다. 옛날 목공은 인재를 구하면서 완지방의 백예를 비롯하여 융족의 송려, 유여, 송나라의 건수 그리고 진나라의 비표와 공손자를 등록했습니다. 이 다 사람은 진나라에서 태어나지 않았지만 목공은 그들을 중용하여 처용을 제압할 수 있었습니다. 또 효공은 상황의 법을 채택하여 나라의 질서를 잡았기 때문에 백성들이 부유해지고 국가는 부강해졌습니다. 그로 인해 제후들이 속속 복수가 있고 청나라와 위나라를 격파하여 천리의 영토를 넓혔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진나라가 융성함을 자랑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땅이 넓으면 곡식이 많이 나고 나라가 크면 백성이 많은데 군대가 강하면 병사가 용감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태산은 한 줌의 흙도 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클 수 있었던 것이고 하인은 아무리 작은 시냇물이라도 마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글에 감명받은 왕은 축경령을 취소하고 이사도 복직시켰다. 그리고 그의 계책은 다시 중용됐으며 이었고 이사의 배설도 높아져 정의로 올라갔다. 그 뒤 이사가 진왕에게 먼저 한나라를 잡아여 제국들에게 이업을 갈 것을 그리하자 진왕은 이사를 파견하여 한나라를 함락시키라 했다. 한왕이 이를 걱정하여 한비자를 불러들여 상의하였다. 이때 위나라 대량 사람인 위려가 와서 진왕에게 권하였다. 지금 진나라의 강대함으로 인하여 제후들은 단지 9년의 군주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다만 제후들이 연합하여 갑자기 진나라의 공격에 올르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배가 부차 그리고 민왕이 망한 까닭입니다. 원하건대 대왕께서는 재물을 아끼지 마시고 각 제국의 세력 있는 대신들에게 주어 그들의 모략을 깬다면 불과 30만 금을 쓰고서 각국의 제후들을 모두 소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진왕은 그의 계략을 받아들여 위로를 배인할 때는 언제나 최상급의 대우로 대했고 자신의 애복과 음식을 위로와 동등하게 하였다. 위로는 사석에서 진왕의 용모는 높은 콧등, 긴 눈, 맹금 같은 사선, 성냥이 같은 목소리에 인덕이 부족하고 호랑이와 이리 같은 마음을 가져서 공공할 때에는 다른 사람에게 쉽게 겸손함을 나타내 보인다. 하지만 일단 뜻을 얻으면 역시 쉽게 사람을 참게 버린다.
나는 평민신분에 지나지 않지만 나를 볼 때마다 항상 나에게 몸을 낮추고 있으나 만약 진왕이 천하에서 뜻을 이루게 되면 천하 사람들이 모두 그의 노예가 되고 말 것이다. 이러한 자와는 더불어 오래 교류하지 못한다 라고 말했다. 그리고는 진나라를 떠나러 가자 진왕이 그 사실을 알고서 그에게 한잡고 머무를 것을 권유하며 진나라의 국위로 삼아서 결국 그의 계책을 채택하였다. 이때 이사가 국가의 대권을 장악하였다. 한비자, 친구의 결학에 목숨을 잃다. 한비자는 한나라 왕족의 집안이었으나 말 더듬이 있기 때문에 시종 등록되지 못했다. 그는 법률을 공부했으며 저술에도 뛰어난 재질을 가지고 있었다. 일찍이 이사는 순자의 문화에서 한비자와 함께 공부한 적이 있는데 제주에 있어서는 한비자가 한수이라는 것을 이사도 인정할 정도였다. 한비자는 인재동에서 개인적인 관계를 버리고 오직 능력을 중시해야 하면 지위 부하를 막론하고 엄격하게 법을 적용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한비자의 논리는 결국 군주의 강력한 통치를 강화시키고 합리화하는 것으로 진시황에게 대단한 만족감을 주게 됐다. 진시황은 한비자가 쓴 책을 열심히 읽었으며 한비자를 만나보지 않은 상태에서 그를 정신적 기주로 삼을 만큼 그의 주장에 빠졌다. 어느 날 진시황은 한비자의 책을 열심히 읽다가 문득 내가 이 자를 만나 얘기해 볼 수 있다면 죽어도 연이 없으면 하고 말했다. 그러자 곁에 있던 이사가 말했다. 이 책들은 한비자가 저술한 것입니다. 왕인 한비자를 만날 생각으로 급히 한나라를 공격하였다. 그러나 한나라 왕은 계속 한비자를 동경하지 않았으나 사정이 급하게 되자 한비자를 사자로 삼아 진나라에 보냈다. 진왕은 한비자를 만나 적지 마음에 들었으나 아직 그에 대해 완전히 신임을 갖지는 못하고 있었다. 이사는 한비자가 기용되게 되면 자기가 왕으로부터 머리숱을 건네 그를 비방하였다. 한비자는 한나라 왕족의 집안입니다. 지금 대왕께서 천하를 제패하시려는 큰 생각을 가지고 계실 때 한비자를 기용한다면 결국 그는 한나라를 위해 일하지 진나라를 위해 일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제 대왕께서 한비자를 등용하시지 않으면서도 오랫동안 머물러 있기만 하고 돌려보내시면 훗날 큰 두통거리가 될 뿐입니다. 지금 그를 없애버림이 옳은 판단이라고 생각되옵니다. 왕은 과연 그 말이 타당하다고 생각해 관리에 넘겨 처치하도록 하였다. 이사는 혹시 왕의 마음이 변할까 염려하여 급히 사자를 한비자에게 보내 독약을 묻고 자살하도록 강요하였다. 한비자가 직접 왕을 만나 뵙자고 청하였으나 거부되었고 결국 한비자는 독약을 마시고 자살하였다. 한편 왕은 한비자를 죽이라는 것을 후회하고 곧 사자를 보내 풀어주려 했으나 한비자는 이미 죽은 뒤였다. 여부리의 제후. 당시 위나라의 신룡군, 초나라의 춘신군, 조나라의 평원군 그리고 전나라의 맹상군 등은 모두 선비를 우대하고 식객 모시기 위해 서로 경쟁하고 있었는데 상국 여부리는 강대국인 진나라에 그러한 인물이 없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여 마침내 자신도 식객들을 불러모으니 그 수가 3,000명이나 되어 그 명성이 제후 이상으로 높아지게 됐다. 이 무렵 각국에서는 많은 유색이 있었고 순자의 저서 같은 것은 널리 유포되고 있었다. 그러자 여부리는 식객들 모두에게 배운 것을 저술하게 하고 그것을 모아 천지 만물과 고금의 일을 모두 망라하는 책을 만들게 하니 그 책의 글자 수만 해도 자그마치 20여만 자가 되었으니 사람들이 이를 여시춘추라고 불렀다. 여부리는 이 책 위에 천금을 얹은 뒤 제후의 유색이나 빈객들에게 보호하였다. 이 책에서 한 글자라도 고칠 수 있는 자에게 이 천금을 주겠다. 태우는 자주 여부리와 사통하였다. 장황 갸초가 중배에 걸려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한 무렵 여부리는 문명을 가는 길에 자기 옛날 옛집에 있던 태우에게 아직 사모하고 있다는 편지를 건넸다. 이 일을 계기로 두 사람의 사이는 다시 불붙게 되었고 드디어 자초가 죽자 여부리는 이제 태우가 된 옛 예인의 거처를 수시로 찾았다. 이것으로 사마천 사기 2회 낭독을 마치겠습니다.